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2의 민족 통일을 이룩한 고려시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출제 비중을 좀 보고요. 고려시대 전체적인 개괄 먼저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4% 차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한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역시나 여러분 고려시대도요. 정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뭔가 우리가 정답을 맞춰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신다면 항상 정치사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비중 차지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전체적으로 좀 먼저 개괄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고려에 다시 우리 이 후삼국, 그러니까 신라 말에 형성되고 있는 다시 옛 어떤 백제, 그다음에 옛 고구려를 이렇게 부흥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들. 그래서 이 후삼국을 다시 한번 태조 왕건이 통합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초창기의 왕들의 업적들,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는 여러 가지 어떤 중앙이나 지방이나 그다음에 군사 조직이나 이런 어떤 제도사에 대한 어떤 초기의 기틀을 다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좀 개괄을 좀 먼저 해드리면요. 역시 여러분들 노트를 꼭 꺼내 놓으시고, 우리가 이게 교재에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괄을 꼭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이렇게 써보는 작업을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고려시대는요. 우리가 이 고려시대를 크게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고려의 전기의 모습과 그다음에 고려시대 이 후기의 모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큰 사건이 뭐였을까요? 자,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고려시대는 초창기에는요, 전반기는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이후에 고려 후반기는 무신들이 집권을 하는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집권층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나 문화적 모습도 좀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요 시점은 우리가 요게 왕이 의종시기구나. 그래서 요 시기 때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졌구나. 좀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선은 이 전반기의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건데, 자, 918년에 고려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918년에 고려가 건국됐다는 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가 앞에 있었던 삼국의 시대를 다 통합해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고려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18년에 고려 건국이 먼저 있어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태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이 후고구려, 거기를 이제 이어서 그 지도층이 왕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아직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자, 앞으로 후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 바로 요 앞에 있는 파트가 고려 건국 이후에 다시 후 백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함께 이렇게 통일을 해 나가는 그 전개 과정의 앞부분에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고 고려를 처음으로 건국한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어떤 왕의 업적,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고려의 왕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수험적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해종, 정종이 있는데 이 태조 왕건 이후의 상황이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피바람이 불었던 때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단박에 이제 진압을 했던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 묘호명이요. 어떤 문물의 정비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었던 왕이에요. 이걸 아주 이제 완성시키고 앞에 있는 것들 계승한 왕. 자,
성종입니다. 성종. 그래서 이 성종은요, 고려 시기 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성종이 나오게 되는데 고려와 조선의 성종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의 업적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의종은 업적이라기보다는요, 시대를 가로지르는 왕이기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의종이었구나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왕의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왕이 있는데, 자, 인종이에요. 인종. 그런데 이 인종은 여러분들이 이 인종의 왕의 업적을 본다기보다, 자, 앞 시기는 문벌귀족 사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문벌귀족 사회가 어떤 동요, 우리가 이제 물이 또 오래 고여 있다 보면 썩기 마련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문벌귀족의 지배층의 동요가 일어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종을 기점으로 해서 터지게 되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어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또는 묘청의 난, 요런 두 개의 사건이 바로 언제 일어났다? 인종 때 일어났다. 요렇게. 그래서 전개 과정을 좀 요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외침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하면은 임진왜란이나 그 다음에 우리 호란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전쟁이 많았던 나라로 좀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평화의 기간을 거치다가 임진왜란, 그 다음에 호란이 아주 큰 전쟁이 이렇게 빵 하고 한꺼번에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고려였어요. 자, 이 고려의 침입을 보시면 우선 자, 거란의 침입이 있어옵니다. 요 성종 시기 때, 자, 거란의 침입, 거란의 약 3차 정도의 침입이 있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진의 침입이, 여진하고의 어떤 충돌, 그리고 이 여진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또 새로운 어떤 특수부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거란, 여진. 자, 그런데 앞에 있었던 거란, 여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 민족의 침입이 있어 오는데요. 바로 이 후반기에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상황이에요. 자, 어디에서 침입이 들어왔느냐? 자, 몽골입니다. 몽골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반기까지 어떤 우리의 개혁 정책을 중단시키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었던 어떤 홍건적의 침입. 홍건적의 침입과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입하고 또 약탈했었던 왜구. 자, 요렇게 외부의 침입이 끊임없이 많았다는 거. 거란, 여진, 거여, 몽, 홍건적, 왜구, 이게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 또 이들을 진압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신흥 세력들이 또 후반부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고려 말까지의 상황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반기 보고 있는데요. 고려시대 왕들을 여러분 제가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태조, 광종, 성종. 자, 그 다음에 후반기에 우리가 여기 지금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요. 우리가 이 시기는 결국에는 원의 간섭을 받는 원 간섭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의 간섭만 받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저 원의 간섭을 떨치기 위해서요.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제 원나라에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충자가 붙은 이 왕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혁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외부적인 국제적인 정세 상황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개혁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공민왕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왕들 말고 고려라고 하는 사회는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이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고려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배계층이 있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이 고려 건국을 한 태조 같은 경우는 출신이 신라 말의 상황을 좀 떠올려서 살펴보게 되면 이 신라 말에 이 태조의 출신이 뭐였냐면 바로
지방에서 세력을 형성해 나갔던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족을 중심으로 해서 호족끼리의 어떤 연합과 통합을 통해서 초창기를 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들 호족들 중에서 중앙에서 세력을 딱 잡은, 말하자면 이제 집권 세력이죠. 이런 집권 세력들은 말하자면 중앙 호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앙 호족들이 가문 대대로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가문 대대로 관료들을 어떻게 배출을 하게 되는, 고위 관료를 배출을 하게 되는 이런 계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본론 들어가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이 이끌고 가다가, 정치를 이끌고 가다가 바로 이런 어떤 문벌 귀족층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동요가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터지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그렇죠. 무신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무신의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정치의 지도층은 또 한 번 바뀌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들의 세력하고의 어떤 결탁, 그리고 저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계층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권문 세족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요. 자, 요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어떤 권문세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민왕은요, 원의 간섭을 우리가 이제 떨치려고 노력했던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키워요. 그럼 그 새로운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파트는 여러분, 제가 왕을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좀 왕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사실은 이 고려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상류층, 이런 어떤 지배층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호족들이 세력을 잡게 되는 이 중앙 호족들이 문벌 귀족의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들 말고 지방 호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방으로 밀려난 세력인데요. 이들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지방에다가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중앙의 어떤 관료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이 바로 지방 호족, 이들을 우리는 바로 향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향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성종 시기 무렵에 가서요. 성종 시기 무렵에 가서 지방의 호족들을 끌어안는 이런 어떤 향리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된다. 그럼 향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 처음에 호족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지방 세력이었구나. 그 지방 세력을 이렇게 향리화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향리들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단 어떤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또 존재들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향리층들이 나중에 이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또 신진사대부들, 권문세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들하고는 기질이 달라요.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신진사대부들이 또 여기에 어떤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배출이 되기도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아파트의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삼국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후삼국 상황. 자, 요거 이렇게 두고요. 좀 갈게요. 자, 후고구려의 궁예가 마지막에 우리가 후고구려의 국호의 명칭은 태봉이었어요. 그렇죠? 태봉의 나라의 궁예가 결국에는 이제 정변으로 왕위에서 퇴출이 됩니다. 민심이 어디로 쏠렸어요? 그렇죠. 왕건한테로 다 쏠리게 됐죠. 그래서 왕건이 918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철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고려를 건국하고요. 훗날 다시 송악으로 오게 됩니다. 송악이 이 아버지 때부터 사실 무역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를 축적했던, 말하자면 왕건의 고향 땅 같은 곳이에요. 그 왕건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계층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던 근거지이기도 하죠, 송악. 자, 우리가 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성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송악 요렇게도 불렀던 거고요. 개성이고, 결국 이 개성이 수도가 되면서 서울 경자, 우리 수도 경자를 붙여가지고 개경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려가 건국됐지만 아직 지금 통일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통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건한테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제냐면 후백제를 더 통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있는 저 신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 우선 강력하게 지금 아직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후백제를 어떻게 넘어섰느냐? 자, 큰 전투, 2번에 걸친 전투를 치르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후백제하고 고려하고의 싸움 2번에 걸친 대표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공산 전투에서는 누가 이기냐면요. 백제가 이기게 됩니다. 자, 저 공산전투 대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팔공산전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이 후백제하고의 전투 신라를 도우려 가다가 조금 한 발짝 늦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마지막에 견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막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잖아요.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에 있어서 뭐 경혜왕의 어떤 그 왕실을 굉장히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행태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이 견훤, 신라를 도우려고 왕건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늦고 여기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왕건이 이 공산전투에서요. 자기의 충신으로 생각하는 왼팔과 오른팔, 신순겸 대표적인 인물, 뭐 김락, 신순겸 이런 인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충신이었던 8명의 신료들을 다 이 전투에서 무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8명의 대신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팔공산전투 이렇게도 부르게 돼요. 완전히 이거는 고려가 깨진 전투예요. 왕건이 참패를 한 전투인데 그런데 저 전투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떤 왕건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고 말하자면 여론을 왕건에 대한 어떤 여론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전투가 또 팔공산 전투였어요. 자, 왕건은 신라를 도우려 갔다가 저런 식의 어떤 피해를 입었대 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들 결국 이 고창 전투 자, 이거는 지역이 안동입니다. 이 안동에 있었던 고창 전투는요 고려가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근데 이 전투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이 안동에 있는 호족들이 이 고려의 이 왕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호족들이 다 발벗고 나서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이 고창 전투를 굉장히 그 대승을 또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진 전투였지만 여론에 대한 분위기가 일로 많이 쏠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왕건의 군대에게 패하게 되고 이 후백제 견훤에 패하게 되고 고려가 여기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견훤이 935년에 투항을 해서 왕건에게로 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당시에 견훤 이 후백제 내부에서는요. 이후에 어떤 왕위의 승계 문제를 두고 아들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큰아들이었던 신검이 이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다가 감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견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 큰아들에 의해서 이런 사태를 맞이했으니. 그래서 이제 견훤이 이 금산사를 탈출을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왕건에게로 오게 돼요.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이 고려에 투항을 해서 오게 되는데 역시나 왕건은 어떻게 해준다? 굉장히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 견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견훤을 투항하기 전에는요. 이미 발해 쪽도 멸망을 해서 이 발해의 왕자 대강연이 우리 쪽에 와서 다시 이 고려에 와가지고 또 항복을 해서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발해도 또 우리가 저절로 이제 끌어안은 상태.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이 후백제 지도자였던 견훤을 또 포용한 상태. 자,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적 분위기가 신라는 이미 사실 어떤 구군이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지는 해죠. 그래서 이 신라가 자발적으로 또 항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신라의 마지막이었던 왕이었던 이 경순왕 김부가요. 고려에 항복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왕건은요.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경순왕 김부를 또 최초의 사심관으로서 이렇게 삼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후에 다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고려가 결국 신라까지 병합을 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학자들 중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에 좀 역사적 의미보다 고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에 역사적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어느 포인트냐면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다면 이 왕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사실은 어떤 이런 넓은 포용 정책으로 인해서 상황적 분위기가 발해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후백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신라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전쟁이나 외부의 어떤 이런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통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좀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아직 여러분 후백제가 멸망을 한 건 아니죠. 자, 이 후백제의 큰아들이었던 신검이 이끄는 이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구미에서요. 경북 구미에서 이 일리천에서 고려의 왕건이 이끄는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저 전투를 치를 때는요. 물론 앞장섰던 인물이 있었어요. 저 큰아들을 혼내주려고 했던 견훤입니다. 그래서 견훤하고 이 왕건 같이 합심을 해서요. 저 큰아들 신검을 혼내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일리천 전투에서 결국 후백제는 완전히 깨지게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후백제를 끌어안게 되는 통합하게 되는 이 일리천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후삼국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후백제가 멸망하고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됐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고려가 먼저 건국이 됐어요. 어디를 먼저 친다? 후백제하고 결투를 치러야 됐어요. 승부를 봐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팔공산 전투, 여기에서는 왕건이 깨졌어요. 그렇지만 사실 어떤 왕건의 굉장히 어떤 지지 세력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어떤 또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안동에 있었던 고창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견훤 투항에 오고 신라가 항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일리천 전투를 통해서 후삼국의 통일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자, 순차적으로 이 왕들이 다시 이제 이 고려의 어떤 체제 기틀을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자, 보실게요. 자, 그럼 태조 왕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멸망한 이후에 고려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왕자 대광현 비롯해서 유민들 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씨 성을 내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취업을 하시고 또 뭐 공무원에도 합격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그 조직에 이렇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굉장히 이 회사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기게 되면서 좀 반발 심리를 좀 억제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보시면 이들에게 왕씨성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이들을 소속감이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랑 다른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계층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같은 왕씨 성을, 우리의 어떤 패밀리 의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 태조 왕건은 어떤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잘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을 보듬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항상 국초에 나라가 처음 건국됐을 때 하는 건 뭐냐면 세금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해주는 거? 깎아주는 거죠. 말하자면. 자, 첫 번째는 흑창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인 요 흑창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요거 흑창 이전에 나왔던 어떤 복지책, 좀 유사 개념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고국천왕, 그렇죠 여러분, 뭐죠? 진대법, 을파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진대법입니다. 그리고 태조 시기 때 와서 흑창이고요. 요게 여러분 미리 좀 여기다 적어 두실게요. 성종 시기 때 가게 되면 저 흑창의 어떤 기구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요.
의창, 의로운 창고다라고 하는 의창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세를 인하시켜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백성에게 취하는 거. 이거 쉬운 말은 뭐냐면 백성에게 뜯더라도 일정한 도리라고 하는 게, 일정한 정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뜯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조세 요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만 내라. 근데 이게 시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또 다음 또 조선을 건국하는 국초나 이런 때 또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약을 내거는 거죠. 내가 뭐 만약에 이제 왕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공약을 내거는 것처럼 10분의 1로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태조입니다. 태조.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분전이에요. 역분전. 자, 여러분 얘 그냥 그대로 직역하세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줬다. 어떤 역할 분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줬던 이런 공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공신입니다, 여러분. 인품과 그다음에 공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하게 해줬다는 거.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관료들에게 월급의 형태로다가 주는 이 전십과의 어떤 모체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또 견제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하나가 사신관이고 하나가 기인제도예요. 자, 우리 최초의 사신관 누구로 삼았다? 그렇죠. 경순왕이죠. 김부 최초의 사신관으로 삼았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경순왕이요. 이제 신라가 멸망을 해서 항복하고 들어왔는데 이 경순왕을 비롯한 신라의 사람들을 다 막 무지막지하게 노비로 삼는다던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모조리 다 박탈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땅 고려해서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다시 또 신라를 부응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반발, 반역 이런 것들이 많이 들끓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 왕에게 감투를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신관으로 삼겠다. 그 대신에 그 지역은 네가 잘 아니까 그 지역을 네가 잘 통제를 해라 라고 하면서 사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처음 이 김부에게 사신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주게 된 거고 이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중앙에 있는 고위 관리를 자기 출신지의 사신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발령을 서울로다가 고위공무원 발령 받았어요. 공직 자리에 딱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에 받았지만 이 사람의 출신지는 예를 들면 뭐 충청도나 뭐 전라도나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 너가 잘 아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를 얘에게 임무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감투 같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어떤 좀 연자제. 여기서 만약에 잘못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또 채찍질이 가해지게 되는 약간의 견제와 당근 요거를 골고루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뭐냐면 이 태조도 호족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각 지역에 태조만큼이나 세력이 아주 그 짱짱한 호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족들에 대한 어떤 연합이 절실하게 필요를 했는데 그래서 이 호족들이 어떻게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 지방에 대한 통제 이게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에다가 말하자면 이제 볼모로 끌어다 놓는 제도 이게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지방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서 수도에 데려다 놓는다. 기인, 사람을 수도로 끌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인. 자, 그런데 요게 어떤 이거의 전신이 뭐였냐면 바로 요거죠.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 자, 상수리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상경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얘도 똑같이 말하자면 향촌에 있는 어떤 지방의 어떤 세력들을 중앙에다가 상경시켜서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거 사신관이 이거 상수리의 뭐 이후의 연장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개념을 조금 명확히 하세요. 사신관은 중앙 고위 관리를 자기 출신지의 사신관.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상수리 올려다 놓는 거. 그 다음에 기인 끌어다 놓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통제책으로다 요렇게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거는 사실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혼인정책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태조 왕건이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아주 그 전략이었죠. 혼인정책. 뭐 실제로 굉장히 뭐 그 여인을 이렇게 좀 너무 사랑해서 만약에 이렇게 혼인을 했다면 인원이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테고요. 29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고 역대 고려 왕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굉장히 많았을 테고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여성들이 호족의 그러니까 자제들, 딸들이요. 이렇게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려의 영역에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혼인은 좀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에 생각하는 이런 혼인을 하고 연애를 해서 이렇게 혼인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좀 철저히 정치적인 어떤 이런 정략 결혼에 해당이 됐다는 거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왕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면서 좀 힘든 어떤 그런 또 시스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북진 정책입니다. 나라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고려예요.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뭐냐? 북진 정책입니다. 옛날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고 그 영광을 또 다시 한번 누리겠다. 그래서 개경 말고요. 개경보다 북진 위에 있는 이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 이 평양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 그래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평양을 삼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란하고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또 고구려의 유의민이었던 대주영이 만들었던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거란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란 쪽에서는 사실은 아쉬워요. 우리 어떤 선진 문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이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렇게 낙타 50마리를 보내오는데 선물로 보내오는데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만부교 다리 밑에서 굶겨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돼요. 거란하고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은요, 또 관리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 정계와 계백 요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끌어가라 라고 하는 10가지의 또 도리를 제시한 훈요 10조를 반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훈요 10조 안에 내용은요, 우리나라는 불법에 힘입어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등해랑 팔간회 같은 것들을 융성하게 해라 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짐승과도 같은 나라 이 거란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저 훈요 10조 안에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광종입니다. 광종. 물론 여러분 여기에 해종과 정종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좀 수험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또 짚은다라고 했을 때 자, 이들 사이에 왕건이 굉장히 처음에 초창기에 고려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너무나 이제 이 많은 그 여성들 호족의 자제들하고의 어떤 혼인 정책 그리고 많은 그 또 자녀들을 낳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끊임없는 그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자기의 손자나 자기의 자식들을 그 왕위에다가 올리려고 얼마나 사실 혈안이었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고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진압한 것이 누구냐면 자, 빛날광입니다. 빛날광 또는 이렇게 미칠 광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 초창기에 어떤 피바람이 불었던 때 광종 시기 때인데요. 앞에 있었던 그런 호족들의 권한을 굉장히 억압하고 사실 많이 누릅니다. 광종 시기 때.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노비, 안검법이 있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양인으로 올려준다. 자, 여러분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은 것보다 양인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야 일정하게 어떤 그 의무,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군대 갈 수 있는 이런 의무를 질 수 있는 양인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 호족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노비들의 어떤 노비들을 양인으로 돌리게 되면서 호족의 재정을 사실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호족과 공신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광종은 숙청도 하지만 많은 호족들도 숙청도 했지만 자기의 사람을 뽑기도 해야 돼요. 이건 항상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그 신문왕 시기 때 김흠도래난 기억하세요? 그 김흠도래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김흠도래난의 그 장인을 결국에는 축출하고 자기의 아내까지 다 축출하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냈지만 이후에는 국학이라고 하는 또 학교를 설치하면서 인재를 끌어모았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요. 새로운 인재,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신구 세력을 교체하는 작업.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뽑는 거예요. 구세력을 밀어내고. 바로 그게 중국의 이제 후주 출신이었던 쌍기의 건의를 통해서 과거제도는 도입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고요. 자, 연호, 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데 광덕, 준풍, 굉장히 이 광종의 문제가 출제될 때 이 연호가 사료로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국왕의 권위를 높였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이것도 왕권 강화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자비, 청황의 어떤 공복, 관리들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백제 같은 경우 자비청, 자, 고려 광종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 자단, 비노계 이런 네 가지의 등급으로다가 복색을 정한다. 관리 체계를 정비한 겁니다. 자, 다음은 성종인데요. 자, 이 성종은 여러분 이 고려 사회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바탕 시스템으로 유교를 가지고 온 그 시기 때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던 때의 왕이 성종인데 바로 저런 이념을 가지고 왔었던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종의 짝꿍,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최승로예요. 최승로. 시무 28종.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바로 왕이 성종인데 그 성종의 아이디어 뱅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시무 28종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통치 체계의 정비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제도나 지방 제도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부 완성할 성종 시기 때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성 육부부터 시작해서 도병마사, 식목도관 같은 중앙 기구를 정비하고요. 요 중앙 정치 제도는 또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을 정비했다. 행정구역을 12목으로다가 나누어서요.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돼요. 지방관을. 자, 호장 또 부호장 두면서 향리제를 정비를 하게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호족이죠. 그런데 지방호족으로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우두머리격으로 호장, 부호장 만들면서 이렇게 향리. 그래서 이제 지방을 또 다스리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또 통제를 하기도 하는 이렇게 향리제를 정비하게 된다. 언제? 성종 시기 때. 자,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듭니다. 국립교육기관이 국자감이죠. 요게 신문왕 시기 때는 국학이 있었다면 고려 성종 시기 때는 국자감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12목에는 이런 이제 박사들, 경서에 능하고 의학에 능한 이런 박사들을 또 많이 파견하는 이런 시스템도 보여지더라. 자, 그 다음에 사회정책입니다. 사회정책. 자, 우리 태조 시기 때는 흑창이 있었어요. 흑창. 근데 그게 너무 적다. 너무 이 대여를 해주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의론창고 의창입니다. 의창. 내용을 보시면 춘대, 추납이죠. 어디서 봤어요? 진대법에서 봤습니다.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평창. 요거는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데요. 수요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중에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요. 그러면은 너무 높아서 사람들 사이가 어려우면 저 상평창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을 풀어주면서 물건값을 조금 낮춰주는 거. 반대로 물건값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요거를 좀 일부 걷어들이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물건값을 조정해 주는 거. 바로 이런 어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구가
상평창입니다. 의창, 상평창. 자, 대외적으로는요, 성종 시기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요 대외관계 파트는 또 별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무렵 시기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거란은 3차까지 침입을 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사료고 항상 성종과 관련된 문제 출제할 때 채승로의 시무 28조가 제시가 되는데요. 중앙에서 이 모든 정치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파견해라?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이 지방관이 외관입니다. 외관을 두소서. 굉장히 잘 출제되고요. 자, 다음은 현종입니다. 현종. 자, 요 현종 시기 때는 사실은 여러분 요 현종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광종, 성종, 그다음에 현종인데 우리가 거란의 1차 침입이 성종 때 들어오게 되는데 이후에 현종 시기 때 2차, 3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3차.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대외관계 파트에서 다시 하시게 될 거고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지방행정제도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지방제도가 5도 일반행정구역, 그다음에 군사행정구역 양개 이 두 가지 어떤 지방행정제도가 현종 시기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현종.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발해가 거란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 세자인 대강현이 들어왔는데 가께서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영적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다. 그래서 성과 이름을 하사하기까지 했다. 누굽니까? 태조죠, 태조. 자, 1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요시했죠. 북진정책.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 자, 경순한 김부를 경주의 어떤 최초의 사신관으로 삼았다는 거. 자, 국자감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요거는 태조가 아니고요. 요거는 예종 시기 때 나오게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는 정계나 계백 요서를 지었고 또 왕들, 후손 왕들에게 남기는 훈요십조. 요런 것들도 태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어떤 여러분 그 신문 기사라든지 좀 역사적으로 이슈가 되는 자료들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힌트는 항상 줘요. 그 명문에는요. 준풍. 그리고 이 언어를 사용한 왕은 관리의 공복, 자단, 비록. 누구죠, 여러분? 광덕, 준풍의 연호.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요거는 광종이죠, 광종. 자, 흑착을 처음 설치해서 민생을 안정시켰어요. 요거는 태조고요. 자, 국자감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의 진흥에 힘썼다. 자, 요거는 성종입니다. 자, 노비안건법, 그래서 호족을 막 누르려고 했던 왕. 자, 요거는 광종이죠. 자, 정계와 계백요서. 자, 요거는 태조고요. 자, 전식과 제도를 처음 마련했다. 요거는 경종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광종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주제 18인데요. 자,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여러분, 이 고려의 통치체제는 제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제도사 부분은 이렇게 분야가 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머릿속에 그리시는데 중앙 통치 시스템 요거 하나 보는 거고요. 그럼 중앙이 있으면 뭐도 있죠, 여러분? 지방의 행정 조직 보는 거예요. 중앙 통치, 지방 행정 조직. 그다음에 하나 더. 자, 그러면은 여기 지방 중앙과 지방에 파견이 되는 군사 조직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관리 등용. 이런 데 파견되는 관리들. 누구냐?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 지방, 군사, 관리 등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고려의 어떤 통치 체제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들어가는 선택지가 고려의 중앙, 지방, 군사, 관리 등용 제도를 물어보면서 여기에 조선의 중앙과 고려의 중앙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고려의 지방제도와 그다음에 조선의 지방제도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구분하게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파트 가셔도 통치체제 하면 중앙, 지방, 군사, 관리 등용 요거 4개 생각하시면서 고려하고의 상황을 머릿속에 딱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부터 좀 갈게요. 자,
이성 육부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의 통치 시스템이 이성 육부예요. 이거는 우리는 항상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받아오는데 이성, 중성, 문화성, 자, 상서, 성, 우리는 요거를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중서 문화성의 역할이 뭐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예요. 중서 문화성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관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시중이에요. 종일품의 문화 시중. 집사부에 우리 그 집사부 이 신라시대 때 봤단 말이죠. 여기에서 장관격에 해당되는 존재가 시중이죠. 시중. 여기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이에요. 종일품의 문화시중. 자, 그런데 요 중서문화성에는 2품 이상의 제신과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낭사 요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부류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관리들 제신 굉장히 고위층이에요. 그 다음에 낭사 2품 이상 3품 이하 정책 비판을 또 담당하게 되는 관리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러면 행정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 자, 이 바로 상서성이 이끄는 육부에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가 쭉 나뉘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부, 뭐 어떤 문관의 인사를 담당한다든지 병부, 국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호부, 재정입니다. 돈과 관련된 거. 형부, 법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예부, 예의범절. 뭐 예를 들면 사신들이 온다든지 이런 어떤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접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 요거는 이제 어떤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능이 중서문화 상사성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정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실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이성 육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중추원이 있어요. 이 중추원에도 2품 이상의 추밀과 그 다음에 3품에 해당되는 승선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추밀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을 담당을 하고요. 군사 기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승선 같은 경우는 왕명을 전달해요. 왕명 출납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 이게 여러분 나중에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승정원 이렇게 불렀어요. 조선시대에는. 자, 그 다음에 어사대가 있습니다. 관리들의 감찰과 탄핵을 담당하기도 해요. 관리들의 어떤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게 어사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우리 또 신라시대랑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신라시대 때 사정부가 있어요. 외사정, 지방의 관리 감찰, 내사정, 중앙의 관리 감찰 이런 감찰 기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사, 화폐의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가 3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조선에도 3사가 있다. 조선에도 3사가 있다. 그러나 저게 다르다는 거. 조선시대 파트 가면 나오겠지만 사헌부, 사관원, 홍문가, 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가 요 세 개의 기구를 3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이성 육부 체제를요 중국으로부터 모방해서 가지고 왔지만 중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것도 우리는 있다. 그게 뭐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도병마사는요 국방 군사 문제 담당이에요. 자, 식목도감은요 국내에 있는 법이라든지 여러 격식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 고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 담당하는 기구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 두 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선 누가 들어와서 이걸 회의를 하게 되냐면 중서문화성 2품 이상의 제신과요. 자, 중추원에 있는 2품 이상의 추밀이에요. 고위간직자들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신과 추밀이 들어와서 회의하는 제추회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방을 담당하는 일인데도요 문관 출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누가 굉장히 사실은 자기가 능력하고 기여한 거보다 제대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무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신들이 여기서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거 시기 구분했을 때 상황이 바뀌죠. 무신정변. 자, 그 다음에 대간인데 요거는 어떤 그 TF를 꾸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특별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간은 우리 앞에 있었던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관리들의 어떤 감찰, 비리, 탄핵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요 어사대가 두 개가 묶여서 TF를 꾸린 거예요. 그럼 이들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간쟁, 국왕의 비행에 대해서 이렇게 간언 드리는 거. 전하 뭐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직언을 드리는 거고요. 봉박, 설령 이제 만약에 명이 내려왔는데 이게 잘못된 명이면 이걸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또 그다음에 서경은 관리들을 임명하고 법령을 고치고 폐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또 권한을 낭사하고 어사대가 이렇게 또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 묶어서 대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게 중앙정치 시스템이었다는 거. 그러나 고려는 어떤 이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리고 재신과 추밀 이 제추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능력제 사회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귀족 관료 체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 자기의 부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화백회의라든지 정사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가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지방입니다. 지방행정구역은요, 고려는 아직은 이게 체제 정비가 완벽하지 않다. 조금은 미숙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5도하고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5도는 말 그대로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계 같은 경우는 어떤 군사적 행정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행정구역에는 5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누가 파견이 됐느냐, 어떤 지방관이 파견됐느냐 요걸 좀 보시는데 이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조선으로 가게 되면 조선은 8도예요. 근데 조선 8도에 파견되는 건 관찰사입니다. 그 두 개는 같이 요게 만약에 혼용해서 나오게 된다면 틀린 거고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5도에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에서는 병마사가 파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도 아래에는 주, 군, 현과 같은 어떤 하부의 어떤 행정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 주, 군, 현에는 이런 데는 다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마지막 요 현 단위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자, 주인이 되는 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주현 안에는요,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는 여러 개의 속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현들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인이 되는 현이 이끌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아직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통치의 시스템이 미치지 않는 속현이 주현보다 많다. 자, 그래서 속군,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경에 위치한 여기에는 이제 병마사가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찰사. 자, 그 다음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또 특수한 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가 있어요. 향하고 부곡은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보여지는데 저 소라고 하는 곳이 새롭게 고려시기 때 행정구역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소 같은 경우는요,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향, 부곡소에 있는 주민들은요, 노비나 천민은 아니에요. 이들은 일반 양인입니다. 일반 신분이지만, 일반민이지만 그러나 일반민들에 비해서는 굉장한 차별을 받았다는 거, 차별을 받았어요. 거주의 이동이 일단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들의 역할이 부여됐기 때문에 향, 부곡 주민들은 주로 국공유지의 어떤 경작을 하게 되고요. 소는 이렇게 물건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뭐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과거 시험을 응시한다거나 출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이 일반민들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거.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다.
라고 하는 거, 요런 식의 어떤 차별을 받았던 존재들이 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의 어떤 반란이나 좀 국가의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향부곡소 차별받는 지역으로 삼았을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아직까지는 고려시대는 많이 있었다는 거. 자, 다음 군사제도입니다. 군사. 우선 이제 군사제도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중앙군, 지방군. 자, 그런데 이 중앙군에는 직업군인으로서 이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이들의 그 역은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을 받게 되고요. 구성은 2군 6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군은 국왕 친위부대, 그다음에 6기 같은 경우는 중앙의 수도와 또 국경의 방어를 또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2군 6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아, 고려는 2군 6기네?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가 이 군사제도는 어떻게 들어갔지? 구서당 10정. 그럼 조선시대 때 가게 되면 중앙군은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입니다. 자, 지방을 우리 볼게요. 오도하고 양계, 이렇게 일반 행정구역하고 군사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뉘어진 만큼의 배치되는 군사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 행정구역에 주둔하는 군대는 주현군, 예비군이고요. 일반 이제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북계, 동계 같은 이런 군사 행정구역에는 진군입니다. 주진군. 그래서 항상 있는 어떤 상비군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2군 6기, 주현군, 주진군. 자, 그 다음에 기타 특수군도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정치사 또 이후에 후반부 보면서 나오게 될 건데요. 여진의 침입으로 인해서 윤관에 요 별무반 또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삼별초, 요거는 무신집권기 때 또 최씨 무신정권 최우에 의해서 요 삼별초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후반에 다시 이 대외관계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하나만 체크하실 거는 요 관군이 있었다는 거. 요거는 정종식인데요.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 특수부대인 관군을 만들게 돼요. 자, 태조, 해종, 정종입니다. 그래서 요 정종 시기 때 하나 좀 업적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 관군을 설치했다는 거,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고려시대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자, 살펴보면 일단 관리에 등용하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과거제도, 과거제도 여러분 언제 실시했죠? 과거제도 광종 시기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서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음서 두 개인데요. 고려는 과거하고 음서가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이 시기에 이제 관리가 되려고 시험을 봤어. 근데 내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뭐가 됐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딱 관직에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어디 타고 들어왔을까요? 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주로 이제 관직에 등용을 하는 어떤 그 루트가 음서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과거는 뭐고 음서는 뭔지 좀 들어가 보면, 자, 우선 이 과거 시험은요, 시험을 치르는 건데 법적으로다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일반 농민도 양인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부가 또는 뭐 수공업자가 자기의 어떤 생업을 뒤로 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치르기는 어려워요. 이건 고려도, 이거는 조선도. 그래서 상류층에 좀 있는지 자제들이 계속 과거 시험을 보고 그들이 계속 어떤 문벌 귀족화가 되고 양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류를 보시게 되면 항상 3과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조선도 3과고요. 그 다음에 고려도 3과예요. 자, 어떻게 3과냐면 고려 3과는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을 뽑는 잡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과가 있습니다.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어요. 조선으로 가도 3과예요. 조선으로 가게 되면 문과가 있고요. 조선은 무과가 있어요. 자, 요거 미리 좀 보여드리면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어지죠. 승과가. 그래서 불교를 누르기 때문에 조선은 그래서 이렇게 잡과, 조선도 3과, 고려도 3과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 우선 문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술술술술 뭐하는 논술 시험인
제술이고요. 그 다음에 명경은 밝을 명, 경서에 밝아지는 거예요. 명경과.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게 되면 우리 뭐 서술형이나 논술 시험은 이쪽이고 뭐 객관식 시험에서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하는 거는 명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명경보다는 제술을 굉장히 좀 많이 쳐줬다는 거. 고려나 조선이나.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과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험관. 사람을 뽑는 사람이에요. 지공거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합격생 간의 사제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서 관직 생활에 영향을 준다. 선생님이고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마지막에 면접 코스에 가서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딱 앞에 놓고 이 중에서 선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가 끌어주는 자와 그 다음에 간직에 들어와가지고 창창한 이 인재가 둘 사이는 굉장히 아주 이런 밀접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주와 문생관계다. 그래서 고려 시기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자, 그 다음에 잡과 기술학, 기술관을 뽑는 거고요. 승과는 승려를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과거제도 보시면 지방의 향리들이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 지방의 향리들.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향리들이 이게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어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무신 시기를 거쳐가지고요. 권문세족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 시기 때 공민왕 무렵 시기 때 가게 되면 이들을 키워요. 신진, 사대부. 과거 시험을 거치고 유학 공부를 통해서 올라온 세력들. 바로 그런 세력이 바로 이 항리의 자제들 사이에서 많이 배출이 돼서 올라오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서제도입니다. 음서. 자, 그러나 고려는 과거가 있지만 아직은 뭐가 중요하다? 음서가 중요합니다. 음서가. 과거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되는데요. 고위관직층에 올라가는데도 제약이 없어요. 고려는. 그러면 이 음서가 뭐냐? 그냥 우리 부모님의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의 백. 아버지가 5품 이상의 문무의 관리예요. 그러면은 그 자손이 그냥 아주 순탄하게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요. 남녀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위뿐만이 아니라 조카나 외손자 그러니까 이쪽 친가뿐만이 아니라 외손들에게도 또 사위에게도 심지어 아주 고르게 이런 음서의 혜택이 다 작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음서제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화시중이네요. 장관격. 중서 문화성이죠. 자, 고맙네. 자네가 나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의 직책도 중요하니 어사대. 자, 가볼게요. 기억.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자, 요거는 3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중앙간서, 중서문화성 맞는 내용이고요. 자, 원간섭기의 도평의 사사로 개편이 되었다. 요거는 도병마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자, 어사대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어사대하고 이 낭사, 대간을 구성하게 되면서 서경, 봉박, 간쟁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리을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오늘 고려시기 초창기의 어떤 정치적인 기틀을 다지는 과정, 그래서 중앙의 제도와 지방 그리고 관리 등용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복습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